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숨이 차다면 심방세동을 의심해봐라.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인데 그 자체로도 무서운 질환이지만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더욱 위험하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을 부르는 심방세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심방세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방이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뇌졸중을 부르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순환기내과 조현준 과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맥은 많이 들어봤지만 심방세동은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심방세동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 심장의 구조와 역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선 심방세동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심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좌심방, 그리고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 안에는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이제 스스로 박동을 만들 수 있는 전기세포가 있고 그 전기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 전기 자극이 전달되고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그리고 심실에서 각 장기와 조직으로 필요한 혈액들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심장의 전기 전도와 심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심장 안에는 우심방이라는 이 구조 안에 이제 동방결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당 60에서 100회 사이로 규칙적인 전기 자극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전기 자극은 이제 좌심방, 그리고 우심방 전체로 전기 자극이 퍼지면서 심방의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들은 이제 심방과 심실을 연결하는 방실결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고 심실로 넘어가게 되며 심실 안에는 전기줄과 같은 전기 전도 섬유가 있는데 이걸 타고 전심실로 전기가 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이고 순차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하면서 일정한 심박수를 가지게 됩니다. 우측에 이제 정상 심장의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심전도를 구성하고 있는 파형들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방세동을 가진 심장의 전기 전도와 심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동방결절은 일을 하지 않고 심장 안에 여러 군데에서 심방 안에 여러 군데에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전기를 전도하기도 해서 불규칙하고 매우 빠른 전기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전기 신호가 심방 안에서 분당 600회 정도로 빠르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600회 정도로 빠르게 발생되면 심방은 이렇게 규칙적인 수축 대신에 이렇게 잔 떨림 형태로 파르르 떨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심방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로 인해 이제 600회 정도 되는 이제 심방 안의 전기 전도가 또한 이제 이렇게 방실 결절을 거쳐서 심실로 불규칙하게 전도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실 또한 이제 매우 불규칙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뛰게 됩니다.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의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저선도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하고 찌글찌글한 모습을 보이며 심실의 수축을 일으키는 파들도 이제 규칙적이지 못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저희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심전도 중 하나인데 일반 인구의 1에서 2% 정도 발생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호발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8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요걸은 20% 이상 심방세동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다시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점점 지나면서 지속 시간도 높아지며 빈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심방세동이란 우리 심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수축하면서 심박수가 급상승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심방세동도 증상이 어느 정도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다면서요. 심방세동은 어떤 이제 지속 시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는 이유는 이 이제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처음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 저절로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종료되는 그런 심방세동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고 약물이나 정기적 중재를 통해 종료가 되는 경우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속성 심방세동이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 오랜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부르고요. 지속성 심방세동이 1년 이상 유지되어 이제 더 이상 정상 리듬으로 전환이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 영구성 심방세동이라고 부릅니다. 심방세동은 처음에는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시작하여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이렇게 빨간 표시들은 이제 심방세동의 이벤트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속 시간이 길지도 않고 잠깐 간격이 길게 나타나게 되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도는 높아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 심방세동은 그 말 그대로 이게 심방이 불규칙하게 이제 뛰다 보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혹시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예, 심방세동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이제 빈도가 잦지 않고 이렇게 간혹 생길 때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요. 점차 갈수록 이제 간혹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몸이 붓고 다리가 붓는다든지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현기증이 난다든지 심한 경우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환자의 맥박수가 증상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평균 맥박수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이 심방세동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이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또 오늘 주제가 뇌졸중을 부르는 심방세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몇 배가 더 높은 건가요? 심방세동의 연관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을 가지게 되면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전반적인 사망 위험은 50%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원인이 되는 급사는 약 88% 정도나 상승하게 되고요. 심방세동 외에 심장 질환은 61%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 중에 심부전은 5배 정도나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 같은 콩팥 위험률도 64%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심방, 즉 심방이 심방세동이 되게 되면 규칙적인 수축 대신에 파르르 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심방은 마치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심방 안에 피가 이렇게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고여 있게 되는 거죠. 피가 고여 있으면 그 피가 굳게 되고 혈전을 생성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혈전이 심방에서 떨어져 나와 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뿌려지게 되면 그 작은 혈전들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장기의 혈관을 흘러 들어가게 되고 작은 혈관들은 그 혈전 때문에 막히게 되는데요. 뇌를 먹여 살리는 뇌혈관이 그 혈전 때문에 막히게 되면 뇌졸중, 즉 중풍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렇게 그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는 모식도인데요. 좌심방에서 이렇게 고여있는 피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렇게 좌심실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뇌혈관을 먹여 살리는 혈관으로 날아가게 되면 뇌혈관 말단 부위의 작은 혈관에는 그 혈전이 끼어서 그 영역에 뇌경색, 즉 중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심방세동은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심방세동도 초기에 잘 치료만 하면은 정상 맥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정상 맥박으로 돌리는 치료 이전에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면 이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뇌졸중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에 영향을 주는 박동수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충분히 이제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지럽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증상이 있을 경우 이제 심방세동 맥박에서 정상 맥박으로 돌려주는 율동 조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뇌졸중 예방 치료, 이제 항응고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과거부터 사용하여 오던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와파린 대신에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노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치료제 둘 다 이제 이렇게 좌심방 안에 혈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영향을 주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피가 굳지 않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출혈의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뇌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와파린이라는 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와파린은 이제 혈액 내 응고 과정에서 관여하는 이제 체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여 이제 혈전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제 혈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K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와파린이 이 비타민 K를 방해하여 혈전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와파린을 사용할 때는 이제 환자의 혈액 검사를 통해 와파린 용량이 과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해야 하고요. 만일 와파린이 과해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뇌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출혈성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와파린을 해독하는 비타민 K 주사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와파린이 부족하면 이렇게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 과하면 어떤 뇌출혈의 위험이 있을 텐데, 이 효과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안전한 약물 농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오히려 먹던 비타민 K 음식을 줄여버리면 약효가 무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많아서 이렇게 약물 조절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 노악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노악은 이렇게 임상 결과 와파린과 비슷한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고요. 또한 와파린보다 뇌졸중에 뇌출혈 같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약물이나 음식의 영향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단점으로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노악이 이제 과한지 약한지를 반영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복용했을 때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킨다든지 출혈을 일으킬 때 바로 약효를 떨어뜨리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들이 콩팥으로 대사되게 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신기능 저하 환자나 고령의 환자들은 이렇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파린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약제를 시작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를 약을 먹어야 이제 충분한 항응고 효과가 나타나고, 약을 끊어도 바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노악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 지 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끊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약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끊어야 될 때는 반드시 약을 주고 있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끊고, 그리고 다시 먹어야 될 때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의 분류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판막성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 원인 중에 아까 심장 원인 안에서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 있었는데요. 기계 판막 수술을 한 환자들,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 환자, 그리고 조직 판막 수술을 한 환자, 그리고 승모판 재건 수술을 한 환자가 이제 심방세동에 있는 경우 판막성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항응고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노악은 쓸 수 없고 와파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앞선 경우와 반대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즉 이제 판막성이 아닌 심방세동은 모두 비판막성 심방세동입니다. 이런 경우 항응고 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수를 낼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가 심부전이 있다면 1점,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1점, 환자의 나이가 65세에서 74세일 때 1점, 75세가 넘으면 2점,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면 1점, 이전에 뇌졸중을 앓거나 이제 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2점, 그리고 이전에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말초동맥의 질환이 있거나 하는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1점, 그리고 성별이 여성인 경우 1점, 이렇게 점수를 내고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성의 경우 3점,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2점 이상 시 항응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여성의 경우 2점, 남성의 경우 1점인 경우에도 항응고 치료해 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약제는 이제 와파린 또는 이제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 노악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치료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과장님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심장 박동수를 조절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근데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정을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뭐 심장 율동 조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심장 율동 조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증상 조절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고요. 충분한 맥박수를 조절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환자의 맥박을 이제 심방세동에서 정상 맥박으로 돌리려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심방세동인 맥박을 이제 어떠한 치료를 통해서 정상 맥박, 즉 동율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뒤에 동율동으로 전환된 맥박을 다시 심방세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장기간 율동 조절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동율동 전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심방세동인 채로 내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동율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TV에서 보시는 그런 제세동기, 심장 전기 충격기로 환자의 이제 맥박을 이렇게 스위치 끄듯이 심방세동에서 정상 맥박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항부정맥제 약물을 통해 이렇게 동율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일 때 이제 심방 안에 멈춰 있던 그런 심방 안에 혈괴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멈춰 있으면 그냥 이제 그게 심실로 떠내려가지 않을 텐데 동율동 전환을 하게 되면 갑자기 또 심방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방 안에 있던 혈전이 다시 떠내려가게 되어 심실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즉 동율동 전환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장 내에 혈전이 없음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동율동 전환 치료 시작 전과 시작 이후에 충분한 항응고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에서 정상 맥박으로 돌린 치료를 한 이후에 이제 이 맥박이 다시 심방세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항부정맥제 약물을 이제 장기간 복용하면서 심방세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약물요법과 이제 심장 안에 전극을 넣어서 이제 고주파 열 절제술을 시행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있습니다. 우선 항부정맥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부정맥제 약물을 통해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이제 비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약물을 통해 억제하게 되고요. 부정맥을 정상으로 돌리거나 이제 부정맥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부정맥제의 종류는 이제 환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병에 따라 여러 가지 약제들 중 고르게 되는데요. 많은 약들이 이렇게 심장 다른 이런 부정맥은 억제하지만 이제 심장 기능 자체를 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방세동이 아닌 다른 부정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약제 자체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련된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통한 이제 리듬 조절의 치료가 개발되었는데요.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환자분은 이제 시술대에 누워서 이제 사탕구니에 있는 대퇴 정맥을 통해 그쪽에 이제 3.5mm 정도 되는 도관을 삽입하게 되고요. 그 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대 정맥을 통해 심방 안으로 도관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3차원적인 영상을 이제 구현하게 되고요. 이렇게 도관을 통해서 이리저리 이제 심방을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그 신호를 찾게 되고 정확한 신호를 찾은 다음에 이제 고주파 열을 통해서 그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태우게 됩니다. 심방은 두껍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방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정밀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한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길게 되는데 치료 효과는 약물보다 좋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시술 시간은 4시간이지만 보통 시술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퇴원해서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우선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약물 치료를 해도 자꾸 심방세동으로 가는 경우 이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시작하여 이제 점차 만성화되어서 지속성, 이제 오랜 지속성 또는 영구화로 가게 되는데요. 치료 성공률은 이제 발작성일 때는 약 80% 가량 이제 심방세동이 완치가 되고 지속성으로 간 경우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만 완치가 되는데 이처럼 이제 만성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전극도자 절제술이든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심방세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심방세동 환자에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많긴 한데요. 일단 3가지로 꼽아봤고, 술, 담배는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이제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리고 심방세동 환자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뇌경색의 위험이 2배 이상 상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또한 이제 심방세동을 악화시키고, 이제 직접 피진 않지만 간접 흡연 또한 심방세동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추후에 심방세동 발병이 40%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즉 이제 밤에 코골이가 심하다든지 이제 밤에 숨을 잘 안 쉰다든지 하는 수면 무호흡조차 이렇게 심방세동을 증가시킨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반드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심방세동은 심부전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가빠진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순환기내과 조현준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